중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국영방송 CCTV에서 공개된 7분짜리 한국 영상이 퍼지며 발끝 뒤집인 상황인데요. 해당 영상은 당초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실태를 밝히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이 방송이 오여 10억이 넘는 중국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진입하로 중국인의 한 유학생의 반박 영상이 웨이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중국 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인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온 유학생 리웨이입니다. 서울에서 3년째 영상 디자인을 공부하며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저와 전구, 오빠는 결혼식 준비를 위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청첩장 샘플과 예식장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죠.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네요. 정구 오빠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에 겨워 웃음을 지었어요. 엄마한테 이번 주말에 말할 거예요. 걱정되긴 하지만 당당하게 말할래요. 한국인과의 결혼이라는 중국에서는 아직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구 오빠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정구 오빠의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CCTV 한국 실태 폭로, 생방송 특집 현상. 순간 카페TV에서도 같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국영방송인 CCTV에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만 모아 특집으로 방송한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인들의 외국인 차별, 특히 중국인에 대한 편견만을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몇몇 손님들은 TV를 노려보며 분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자기네나 잘하지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전구 오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우리의 진실을 알잖아.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베이징에 계신 어머니도 이 방송을 보게 될 테니까요. 어머니는 항상 국영방송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신을 가지고 계셨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년간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 정, 그리고 지금 TV에서 보여주는 왜곡된 모습 사이에 괴리감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정우 오빠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준 아주머니,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다준 택시기사님, 그런 기억들이 영상 속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빠, 엄마가 이거 보면 어떡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구 오빠는 묵묵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우리가 보여주면 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방송 하나가 제 인생을 얼마나 뒤흔들게 될지를요. 그날 밤 떨리는 마음으로 베이징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용기를 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싸늘했어요. CCTV 방송을 보셨던 겁니다. 리웨이, 너 제정신이 그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설명할게요. 방송에서 보여준 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3년 동안 경험한 한국은,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지금 영상 다 봤어. 중국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머니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CCTV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한 몇몇 중국인 차별 사건들만 편집해서 마치 모든 한국인이 중국인을 미워하는 것처럼 외국에 보도했던 거예요. 엄마,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정우 오빠는 다른 사람이고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듣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음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혼 절대 안 돼.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 결혼은 단 한 분도 보태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한다면 우리 딸이 아니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화목했고 어머니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단 7분짜리 방송 하나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엄마 목이 메웠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와. 여기 베이징에 얼마나 좋은 남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 거기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분노 속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전구 오빠는 제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한 듯 했어요. 전화를 끊자 오빠는 말할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우리 엄마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전구 오빠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한쪽에는 20년 넘게 저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가 계셨고 다른 한쪽에는 제 인생의 새로운 행복, 정우 오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거짓으로 가득 찬 7분짜리 방송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정구 오빠의 부모님은 어떠냐고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부터 침탈처럼 대해주셨어요. 국적이 뭐가 중요하니? 사람이 좋으면 됐지라고 하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설날에는 한복을 선물해 주시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 두 가족 사이에서 저는 가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CTV에서 보여준 한국은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전구 오빠의 품에 안겨 잠든 그날 밤 꿈에서도 어머니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결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진실을 보여드리겠다는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리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전구 오빠는 제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날이었지만 강변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평화로웠어요.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또 정구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어요. 엄마가 절연하겠대요. 결혼 비용도 절대 안 도와준다고 했어요. 전구 오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결혼식 작게 해도 괜찮아. 비용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을 짓누르는 건 어머니의 실망과 분노, 그리고 CCTV 방송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 없어요. 오빠, 그 방송에서 보여준 한국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인천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렸는데 직원분이 2시간 동안 같이 찾아주셨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헤맬 때마다 항상 누군가 도와주셨고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3년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동네 슈퍼할머니께서 매번 굴 하나를 더 넣어주시던 따뜻한 감기에 걸렸을 때 기숙사까지 약을 사다 주셨던 관리인 아저씨, 한국어가 서툴던 제게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시던 교수님, 우리는 우리가 겪은 걸 믿자 정구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다 틀려도 우리 마음은 진짜리 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썼습니다. 저는 영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3년간 한국에서 찍은 수많은 영상과 사진들이 제 하드 드라이브에 있었습니다. 오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요. 정수 오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중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웨이보에 올릴 거예요. CCTV가 7분 동안 거짓을 말했다면 제가 3년간 경험한 진실을 보여줄게요. 한강의 물결처럼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 내가 본 한국,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증명할게요. 제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변에 앉아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구 오빠는 자신의 회사 장비를 빌려 영상 편집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제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소중한 순간 드렸습니다. 이거 봐요, 오빠. 지난 겨울에 버스에서 할머니가 제게 손난로를 나눠주셨던 날이에요.
외국인인 저에게 말도 없이 그냥 내밀어 주셨어요. 이건 학교 경비하자 씨가 제 이름을 중국어로 쓰는 법을 배워서 매일 아침 중국어로 인사해 주셨던 거예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동의 순간들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단단한 결심이 생겼어요. 이 진실을 어머니께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속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강에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 불빛처럼 제 안에서도 작은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영상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원룸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지난 3년 동안 찍었던 모든 영상과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전구 오빠도 퇴근 후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었네요. 전구 오빠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 하드 드라이브에는 한국 생활의 순간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낯설고 두려웠던 순간부터 조금씩 이곳의 온기를 느끼며 적응해가는 과정까지. 첫 번째 영상 클립은 인천공항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도착 첫날 저는 집을 잃어버렸어요. 당시에는 한국어도 서툴러서 무척 당황했었죠. 하지만 공항 직원 정민수 씨는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괜찮아요. 꼭 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두 번째 장면은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준 김철수 아저씨의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방향을 헷갈려 엉뚱한 역에서 내렸는데 당시 스마트폰 배터리도 없었어요. 김철수 아저씨는 자신의 일정이 있었음에도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방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 딸도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든요. 우리 딸도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 써요. 세 번째 장면은 명동의 한 식당 주인 이영숙 아주머니였어요. 처음 혼자 식당에 들어갔을 때 주문하는 법도 몰랐던 저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서비스로 떡볶이까지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음식 맛있지? 다음에 또 와요. 딸 그 말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동네 편의점 할머니였어요. 한 겨울 시험 공부로 지친 저에게 매번 컵라면과 함께 삶은 계란을 하나씩 더 넣어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는 힘을 줘야지. 우리 소녀도 대학생이거든. 또 다른 영상에는 K-pop 콘서트에서 만난 팬들이 있었어요. TKC 매진되어 실망하고 있을 때 한국인 팬들이 그들의 친구가 오지 못하게 되어 남는 TKC 있다면 저에게 나눠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가수가 치응원해요. 중국에서 여기까지 온 팬이면 더 봐야죠. 정구 오빠와 저는 밤 늦게까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중간중간 울컥하는 순간도 많았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인들의 친절과 따뜻함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오빠 CCTV에서는 왜 이런 모습은 안 보여줬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구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뉴스는 종종 갈등이나 부정적인 것들만 부각시키곤 해. 평범한 일상의 따뜻함은 뉴스 거리가 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친절함은 뉴스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매일 경험한 진짜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CCTV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들이야말로 제가 살아온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인간에 대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전구 오빠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왜 이보에 올릴 거예요?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을 중국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방송이 숨긴 한국의 진짜 얼굴. 이제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왜 이보에 올린 첫날,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계정은 팔로워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 친한 친구들 뿐이었으니까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조회수가 100명도 차이 되지 않았어요. 친구 몇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응원 댓글을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했어. 정구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이틀 날아침 휴대폰을 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사이 조회수가 5천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중국의 대형 K-팝 커뮤니티에서 제 영상이 공유된 것이었습니다. 오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저는 흥분해서 전구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운 반응도 있었지만 점차 공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서울 여행 갔을 때 길을 잃었는데 젊은 대학생이 30분이나 같이 걸어가며 호텔까지 안내해줬어요. 돈도 받지 않고 그냥 웃으며 떠나더라고요. 한 사용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CCTV 방송 보고 한국 여행 취소할 뻔 했는데 이 영상 보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댓글은 베이징에 사는 60대 여성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방송만 믿고 딸에게 한국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이제 제가 얼마나 편히어 뵙는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나라에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겠지요. 세울째 되는 날 조회수는 놀랍게도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전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제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한국 경험담을 댓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4년간 유학했어요. 처음엔 문화 차이로 힘들었지만 한국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명절에 집에 초대해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 정을 잊을 수 없어요. 한국과 중국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보여주는 일부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았으면 해요. 심지어 한 중국 언론인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CCTV의 편파 보도에 대해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개인의 진솔한 경험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한 중국 여행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제 영상을 한국 여행 프로모션에 활용하고 싶다며 허락을 구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중국인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례도 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오빠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와, 진실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CCTV 방송 이후 부모님의 걱정 전화를 받았다고 했어요. 제 영상이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부모님이 안심하셨어요. 한국에서의 실제 생활을 이해하게 되셨대요. 하루하루 늘어나는 반응에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어머니께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이었는데 이제는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창구가 되었어요. 오빠, 이게 다 오빠 덕분이에요. 제가 정부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3년 동안 진심으로 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영상 링크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어머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리라 믿었어요. 기쁨도 잠시 5일째 되는 날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수였던 부정적 댓글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비슷한 내용의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 매수당한 거 아니야? 얼마 받고 이런 영상 만든 거야? 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애국심도 없는 외국노. 너도 한국 가더니 뇌 세척됐구나. 또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CCTV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개인적인 경험 몇 개로 국가방송을 부정하다니 마치 물밀듯이 밀려오는 악플의 제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제 개인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출신이라는 것, 서울의 어느 대학에 다니는 집까지 언급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딸을 두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중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단지 제가 경험한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공격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더 무서웠던 건 이런 댓글들이 어머니의 눈에도 띄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어요. 전구 오빠에게도 연락하기 싫었습니다. 내 선택이 결국 더 큰 혼란만 가져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웨이보 댓글 알림이 계속 물려대는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어머니와 정구, 오빠가 서로 등을 돌린 채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던 제가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나도 한국에서 유학 중인데 이런 목소리가 필요했어요. 앞으로 굴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상이 우리 부모님의 생각을 바꿨어요. 한중 양국의 진정한 이해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한국인들도 중국어 번역기를 돌려 댓글을 남기고 있었어요. 리웨이 씨 한국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중국 문화와 중국인을 존중합니다. 전구 오빠의 부모님도 소녀달처럼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용기 내세요. 그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진심이 통했다는 안도감이 가슴을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7시 정우 오빠가 저희 원룸 초인종을 눌렀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되어 아침 일찍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정구 오빠는 제 눈의 붓기를 보고 바로 알아차렸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알겠어요. 뭐가? 정구 오빠가 물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외롭지만 결국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구 오빠가 전에 해줬던 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정구 오빠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제 노트북을 켜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영상 클립 하나만 더 추가하자. 저는 오빠의 의도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새로운 메시지를 넣기로 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저는 양국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어섭니다. 정구 오빠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좀 괜찮아? 네, 오빠 덕분에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것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경험한 진실, 제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제가 느낀 감정들이 제 삶의 진짜 모습이었으니까요. 영상이 웨이버에 올라갔는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고 댓글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댓글을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제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어머니와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도 읽은 표시만 들 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베이징의 일상을 묻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동네 강아지는 잘 있는지, 좋아하시는 두부 가게는 여전히 맛있는지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영상 제작 과제로 받았던 저는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문득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웨이버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요즘은 알림을 꺼둔 상태였는데 특별한 알림만 오도록 설정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의 계정 활동이었습니다. 화면을 열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계정 장샤오잉에서 제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놓으셨던 겁니다. 시간을 보니 이 베이징 시간으로 새벽 3시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밤중에 제 영상을 보고 계셨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것도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는 상태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대신 10분 후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몸은 잘 챙겨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어머니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인정해 주신 것이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작은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2주 동안 쌓였던 긴장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정구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우리 엄마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오빠는 제 말을 듣고 나서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전구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식에 오실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 저는 더 큰 놀라움을 맞이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학과 사무실에서 국제 전화가 왔다고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웨이 어머니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조금 떨렸어요. 내 영상 다 봤다. 정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전구라는 청년도 정말 너를 아끼는 것 같다구나.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상 속에 정우 부모님도 잠깐 나오던데 참 따뜻해 보이시더라. 베이징에 오면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이 말은 어머니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였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결혼을 축하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정구 오빠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표현은 결혼을 인정하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어머니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지 마라. 내 인생이니 내가 선택해. 내가 더는 방해하지 않을게. 다만 행복하게 바랄 뿐이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큰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전구, 오빠와 한강변을 다시 걸었습니다. 2주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이제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결혼식 어떻게 할까? 그 전구 오빠가 물었습니다. 작게 해요. 하지만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어머니를 위한 자리도 준비해 주세요.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준비해 두고 싶어요. 정구 오빠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서울 근교의 작은 정원에서 우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 아래 벚꽃 잎이 살랑살랑 내려왔는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 그것이 정우 오빠와 제가 원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정구 오빠의 가족,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정구 오빠 부모님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닌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리웨이야, 이제 우리 딸이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한 빈자리를 준비해 두었어요. 오실 거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이 시작되기 전 휴대폰으로 베이징에 계신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결혼식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셨다군요. 알고 있다. 예쁘구나. 우리 딸, 카메라를 돌려 결혼식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어머니 자리도 마련해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더 일찍 내 마음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만든 영상 덕분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더 이해하게 되었잖아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내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다. 이제 보니 국적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구나. 전화를 끊고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 오빠가 제 손을 잡고 입장할 때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어섰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줄에 사는 전구 오빠의 대학 교수님이 맡아주셨어요. 교수님은 한중 문화교류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었죠.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여정의 결실입니다. 리웨이 씨가 보여준 용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구 오빠와 제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갑자기 결혼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베이징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가 딸 결혼식에 빠지면 어떡해? 그 순간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찼습니다. 정우 오빠도 달려와 어머니께 공손히 인사드렸어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전구 오빠의 얼굴을 직접 보시고는 가만히 웃으셨습니다. 내가 우리 리웨이를 잘 돌봐주었구나. 고맙다. 전구 오빠의 부모님도 다가오셔서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준비해 오신 한국 전통차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결혼식은 예상보다 더 감동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친구들의 축하를 받고 꽃다발을 던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식이 끝나고 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리웨이야, 내 영상이 중국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단다. 이제는 국영방송에서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더 많이 다루기 시작했어. 정말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보여준 용기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어. 엄마도 이젠 내가 자랑스럽다. 모든 하객들이 떠나는 후 전구 오빠와 저는 결혼식장 정원의 남아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시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번역기를 돌려가며 웃음꽃을 피우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해봐요. 오빠, 제가 말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전구 오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방송은 진실을 가릴 수 있어도 사람의 진심은 그 어떤 화면보다 깊숙이 전해진다는 걸 우리가 증명한 거야.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 내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한 한국 그것이 나의 진짜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서양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과 중국 두 문화 사이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결국에는 모든 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나라의 진정한 이해와 교류를 위해 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한 여성 기자가 중국 최고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산샤덤의 치명적인 결함을 폭로한 것입니다. 산샤덤 붕괴 시뮬레이션 영상이 중국 SNS를 뒤흔들었고 불과 30분 만에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이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발칵 뒤집혔고 완전한 허위 보도라며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진실을 전한 중국의 내부 고발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템이 무너진다면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상의 충격에 빠질 것이고 놀랍게도 중국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떤 비밀이 저 거대한 템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중국이 한국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일까요?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린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스 국제부 특파원 에밀리 카터입니다. 34살의 나이로 10년째 저널리스트의 길을 걷고 있죠.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을 전문적으로 취재해온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세계가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매서운 한파가 중국을 강타했던 그때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에서 연예인 대처럼 중국 소셜 미디어를 모니터링하던 저는 우연히 웨이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상한 게시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산샤댐에 대한 불안한 소문들이었죠. 어젯밤 산샤댐 근처 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친척이 보내준 사진인데 대변에 균열이 보인다. 겨울 한파로 댐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게시물들은 제가 캡처하기도 전에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았죠. 10년간의 취재 경험으로 저는 즉시 직감했습니다. 여기 무언가가 있다고 말이죠. 산샤댐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이 자랑하는 기술력의 상징이었으니까요. 2383-3포모모의 길이와 185m의 높이를 자랑하는 이 거대한 구조물은 양쯔강의 흐름을 통제하며 중국 전력 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삭제되는 게시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작한 웹크롤러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산시아댐 관련 게시물을 수집했죠. 개멸팀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게시물이 올라왔다가 삭제되었습니다. 산샤댐 인근 주민입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정부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아요. 양쯔강 수위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누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우리 마을 어르신이 지난주부터 물고기들이 미친 듯이 도망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중국의 또 다른 SNS 플랫폼인 위챗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물밑으로 퍼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메시지와 이미지를 재빨리 공유했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개멸을 피하기 위한 숨바꼭질 같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인 것은 산샤된 붕괴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이 영상은 댐이 무너졌을 때의 참혹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영상에 따르면 댐이 무너질 경우 50km 떨어진 이창시는 불과 30분 만에 10m의 깊이의 물에 잠기고 우한시의 상당 부분도 5mm 깊이로 침수된다고 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중국 당국은 즉각 삭제 조치에 나섰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조득한 뒤였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한 시민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새벽녘 산샤댐 민근에서 촬영된 듯한 그 영상에는 떼마에서 들리는 불길한 진동음이 담겨 있었죠. 영상은 불과 3분 만에 삭제되었지만 다행히 제가 미리 다운로드 할 수 있었습니다. 개멸을 피해 소통하는 사람들의 대화는 점점 더 불안감을 띄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빙하, 용, 강물과 같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며 산샤댐의 상황을 암시했습니다. 저는 이런 코드화된 언어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빙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용이 잠에서 깨어날 것 같습니다. 강물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제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제 믿을 만한 정보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중국 내 환경단체 활동가들, 과학자들, 그리고 현지 주민들까지 하지만 대부분은 조심스러워했고 일부는 아예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제 이메일로 한 통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진실 추적자였죠.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산샤댐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밤 우한 진안 호텔 로비로 오십시오. 빨간 넥타이를 맨 사람을 찾으세요. 베이징의 차가운 겨울,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류의 접촉은 늘 위험이 따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게다가 산샤댐이 안고 있을지 모를 위험성을 생각하면 이는 단순한 특종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수억 명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우한은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새 문서를 열어 첫 줄을 적었습니다. 2025년 중국은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세상을 뒤흔들 특종 기사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여정에 첫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우한은 고속철은 매서운 한파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설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질 정도로 긴장된 상태로 저는 지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관광객들의 발길은 예전만 못했죠. 저는 구석에 소파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계는 저녁 7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저는 흔치 놀랐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대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었죠. 물론요. 그는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영어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샤우펑입니다. 산샤된 프로젝트의 수석 구조공학자였죠.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뛰었죠 라는 과거형이 제 귀에 걸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리샤오펑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면들과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산샤댐의 최근 구조진단 보고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정상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때문에 단면도가 나타나는 앞구, 여러 지점에 붉은색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특별히 춥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많았죠. 문제는 이 추위가 댐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리샤우펑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댐 내부에 물이 얼면서 발생하는 압력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콘크리트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진계 데이터처럼 보이는 그래프였습니다. 산샤댐 아래에는 지각 단층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세한 진동이 계속 감지되고 있죠. 겨울철 온도 변화로 인한 지각 변동일 수도 있고 때문에 무게로 인한 압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구조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산샤댐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리샤우펑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상상하고 쉽지 않은 재앙이 될 겁니다. 내 말에는 이창. 우한을 비롯한 수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생명이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끄고 가방에 넣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양쯔강 삼각주는 중국 제조업의 심장부입니다. 이 지역이 마비되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붕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멈춰서 수도 있다는 뜻이죠. 갑자기 로비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건가요? 카터 씨, 당신이 쓴 기사들을 봤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추구하면서도 신중한 사람이다군요. 이 정보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황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때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3명의 남성이 내려왔습니다. 리샤오펑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세요. 그는 재빨리 작은 USB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당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을 겁니다. 리샤오펑은 말을 마치자마자 자연스럽게 일어나 로비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세 남성 중 한 명이 그의 뒤를 흘기 보았지만 다행히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쥐인 USB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안전하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창밖으로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에 놓인 미래를 암시하듯 말이죠. 우한에서 이창으로 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리샤오펑이 건넨 USB 속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지만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저는 관광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준비해온 배낭을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죠. 이 창이 많이 추워졌어요. 택시기사의 말에 저는 흠칫했습니다. 그는 백미니로 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랩 근처는 더 춥죠. 물이 얼어서 그런가? 이상한 소리도 자주 들린다고 드래요. 저는 관심 있는 척 물었습니다. 어떤 소리인가요? 쿵쿵거리는 마치 거인이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요. 밤에 특히 심하다고 하더군요. 리샤오펑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대략 내부에 얼음이 만들어내는 압력, 그리고 지각탄층에 미세한 진동 산시아댐이 시에 들어왔을 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2.1000km가 넘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양쯔강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웅장한 광경 속에서 뭔가 불길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너질 것 같은 카드하우스를 보는 듯한 불안감이었죠. 저기 관광객 전망대에 세워주세요. 전망대는 한산했습니다. 영화의 날씨 때문이었겠죠. 저는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망원경으로 땀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USB 속 도면에서 본 취약 지점들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니 미세한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략 벽면의 특정 구역이 다른 곳보다 어둡게 변색되어 있었고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생긴 듯한 미세한 균열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리샤우폭이 지적했던 구역에서는 분명한 변형이 관찰되었습니다. 갑자기 발밑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미약해서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전망대의 난간을 잡고 있던 제 손끝이 떨리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뒤에서 들린 날카로운 이 온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보안위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관광객이라서 이 구역은 지금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둔 각자 신분증이 있었죠. 중국계 미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보안위원은 신분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순간 또 다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보안위원도 느낀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진은 찍지 마세요. 그리고 전망대를 곧 닫을 예정이니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에서 급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전망대가 닫힌다고요. 한겨울에도 이곳은 늘 관광객들로 붐볐던 것으로 아는데 전망대를 내려오면서 저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이제 보니 평소와 다른 점들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의 공무 차량들, 평소보다 많아 보이는 보안위원들, 그리고 댐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 택시를 타고 우한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몰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결정적인 장면들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본 것들은 위샤우폭의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을 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우한 시내 곳곳이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겨울철 전력난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의 전조일까요?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산샤댐에서 들려올지 모르지를 그 불길한 소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거인의 발걸음 같은 그 진동, 그것은 어쩌면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정전은 2시간 만에 해결되었지만 제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서 찍은 사진들을 검토하던 중 누군가 녹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긴장했지만 다행히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손님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담요를 더 가져왔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져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는 담요를 건네며 쪽지 하나를 살짝 미끄럽뜨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확인해 보니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창 외곽의 허름한 찻집이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나이 지긋한 노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년간 이강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장씨라고 소개했습니다. 산샤댐이 건설되기 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어부였죠. 물고기들이 달라졌어요. 평생 이강에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번처럼 이상한 건 처음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해 도망가는 것 같아요. 장 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물고기들의 행동이 급격히 변했다고 합니다. 깊은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갑자기 수면 가까이로 올라오고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은 아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찻집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찾자 내 파문이 이러으니까요. 이런 진동 점점 더 자주 느껴집니다. 장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우리 같은 현지 주민들은 아니다. 강이 아프다는 걸 그때 갑자기 찻집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성이 들어오더니 장 씨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장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둘러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길에 검은색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어제 본 보안 요원들이 타고 다니던 차와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보니 제 방이 수색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모두 온라인 암호화 저장소의 백업에 도읍기에 안심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우연히 테이블 위에 놓인 지역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면에는 산샤댐의 안전성 점검 완료를 알리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작은 기사가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이창 지역 주민 대피 훈련, 예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대피 훈련이라 중국 정부도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니면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창문 너머로 산샤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거대한 구조물 속에서는 지금도 균열이 조금만 더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겠죠. 방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USB에 담긴 마지막 파일 리샤오폭이 특별히 강조했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리샤오폭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것을 모른 채의 재앙을 맞이하는 겁니다. 베이징행 기차 안 저는 승객들의 시선을 피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에 담긴 마지막 파일을 열어볼 시간이었죠. 파일명은 단순했습니다. 최종 파급 효과 분석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국무안 직속 비상대책위원회의 극비 문서였죠. 도대체 리샤오폭은 어떻게 이런 문서를 입수한 걸까요? 문서를 넘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예측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였습니다. 두분 붕괴와 전면 붕괴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특히 전면 붕괴가 일어난다면 읽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창씨는 불과 30분 만에 완전히 물에 잠길 것이고 우한씨는 2시간 안에 5mm 깊이로 잠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마치 도미노처럼 양쯔강을 따라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하류의 모든 도시들을 집어 삼킬 것이라고 했죠. 가장 끔찍한 것은 인명피해였습니다. 즉각적인 대피령을 내린다고 해도 최소 수백만 명이 저는 차마 그 다음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차 피해는 더욱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양쯔강 삼각주 전체가 마비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의 80%가 즉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제조업의 40%가 멈춰서고 전자제품은 물론이고 의약품, 원자재 공급까지 끊기면서 전 세계가 의료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재앙이 발생하면 중국은 최소 5년 이상 복구가 필요한데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 반도체 공급망, 조선 기술이 모든 것이 없다면 중국은 회복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산샤댐이 무너지는 순간 중국은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내리는 들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때문에 균열 주민들의 불안 미세한 진동, 정부의 은폐, 그리고 이 충격적인 보고서, 문득 리샤오폭이 우한의 그 호텔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카터 씨, 당신이 이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게 될 때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의 말뜻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넘어 세계 경제 질서가 뒤바뀔 수도 있는 사건이었죠. 그때 기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승객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지진인가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베이징까지 아직 4시간. 그때까지 과연 이 USB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다시 산샤댐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여전히 위용이 대단해 보였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벽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때 일어날 파장도 호주머니 속의 USB가 마치 100kg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를. 기차는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 달렸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제 기사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그 특정을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리샤오펑에게 마지막 확인을 받아야 했죠. 메시지를 보내려는 순간 한 통의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진실 추적자 리샤오펑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열자마자 저는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당신만이 진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베이징의 한 안정다옥 리샤오펑이 마지막 메시지에서 알려준 곳입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모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만약 산샤댐이 붕괴 된다면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USB 속 경제분석 보고서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째, 중국 제조업 벨트의 완전 마비 산실야된 마레에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양쯔강 삼각주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업 단지들이 밀집해 있죠. 애플, 테슬라, 폭스콘,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 기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분께 발생 시 예상되는 제조업 차질 규모 연간 1조 달러 이상, 즉각적인 생산 중단 기업 수 5,000개 이상, 직접 정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약 1,000만 명,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속해서 타이핑했습니다. 두 번째로 충격적인 것은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였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곳은 한국의 핵심적 역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역할을 결정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죠.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3가지 핵심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었죠. 먼저 한국의 건설 기술력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대규모 수준 구조물을 복구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가진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죠. 두 번째는 반도체 공급망이었습니다. 중국의 생산시설이 마비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 장비 제조는 물론 핵심 부품 공급까지 한국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분석했죠. 마지막으로 해운과 물류 분야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재난 현장에 긴급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해상물류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한 줄로 명확했습니다. 산샤댐이 무너진다면 중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한 줄의 문장이 제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진동에 흠칫 놀랐습니다. 뉴욕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에밀리, 어디야 우리 신문사 서버가 해킹 시도를 받고 있어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던 걸까요? 서둘러야 해. 더 이상 시간이 없어. 편집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2025년 중국의 마지막 선택 산샤댐의 균열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 타이핑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멀리서 희미하게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제가 쓰고 있는 기사의 파장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갑자기 건물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다행히 노트북은 배터리로 작동 중이었지만 이것은 분명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기사를 저장하고 암호화된 이메일을 준비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차량 몇 대가 건물 앞에 도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사를 검토했습니다. 이제 주저할 시간이 없었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에밀리 카터 씨,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닫고 비상 탈출구로 향했습니다. 리샤우 평이 알려준 대로 옥상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었죠. 그렇게 베이징을 탈출한 지 48시간 전은 이제 서울의 한 호텔 방에 있습니다. TV를 켜자 시에는 BBC,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제 기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보도, 세계 최대 규모 산샤댐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우려, 중국 정부 완전한 허위 보도라며 강력 반박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산샤댐엔 완벽히 안전하며 어떠한 구조적 문제도 없다. 이는 중국을 음해하려는 허위 보도일 뿐이다. 하지만 세계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산샤댐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발 공급망 대란 가능성을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해 왔죠. 특히 그들이 주목한 것은 USB에 담긴 비상대책위원회 문서였습니다. 양쯔강 삼각주, 제조단지 붕괴, 시나리오, 글로벌 공급망, 80% 타격 예상, 의약품, 전자제품 생산 차질 불가피,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산샤댐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대략 관리자들의 인터뷰, 관광객들의 밝은 표정, 정상 가동되는 수력발전소의 모습들. 하지만 그들의 필사적인 해명은 오히려 의심을 키웠을 뿐입니다. 중국 내 SNS에서 산샤댐 관련 게시물 전면 삭제 조치, 위성사진 분석 결과, 대문 주변 군부대 증강 정황, 이창시 주변 주민들, 이주 동향 포착,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특히 중국 관련 자산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기업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애플, 폭스콘의 비상대책 요구, 테슬라, 상하이 공장 리스크 재평가, 세계 주요 기업들, 공급망 재평 검토 착수, 밤이 깊어갔지만 뉴스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국무원 산시자덤 특별안전점검단 구성, 하지만 여전히 이상 없음 강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는 발신 메시지를 열어보니 익숙한 암호화 방식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카터 씨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진실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군요. 이제 시작입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격변의 시대를 지켜보는 조용한 관찰자처럼 말이죠. 뉴욕타임스 편집실,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맨해튼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샤덤 특종보도 이후 2주, 세계는 이미 변화하고 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번 기사는 제가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샤덤 붕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의 대전 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존재입니다. 양쯔강 삼각주가 마비되면 세계 제조업의 40%가 멈춰섭니다.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상의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는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 국무원 비상대책위원회의 극비 문서는 이렇게 결론지고 있습니다. 산샤덤 붕괴 시 한국의 도움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왜일까요? 첫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준 구조물 복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둘째, 반도체와 첨단 전자 제품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이 마비되면 한국만이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해 지역 복구와 물류 재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샤워퍼는 마지막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선택의 기록에 서 있습니다. 산샤덤이 무너지면 그들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주간 일어난 일들이 주마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조차 물밑에서 한국과의 비상협력 체계 구축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역사는 종종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한때 강대국의 그늘에 있던 나라가 갑자기 세계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산샤덤의 위기는 바로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더라도 진실은 이미 세상에 하얘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교만한 침묵을 지키며 파국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겸손히 도움의 손길을 청할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산샤덤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세계는 이미 한국이라는 새로운 중심축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리샤우폭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카터 씨, 당신의 기사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진정한 승자는 따로 있죠. 바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입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리샤우폭도 이 아침을 보고 있겠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사 마감입니다. 편집장에게 원고를 보내면서 저는 이번 특종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했습니다. 산샤덤의 진실은 이제 세상을 향한 거대한 파도가 되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의 중심에서 한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다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시작되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강대국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혹시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들도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